이야기꾼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잔의 물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한 재벌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회사 가치가 1조 원을 돌파한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임신한 상간녀를 제 앞에 데려왔습니다. 뱃속에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쌍둥이 아들이 있다면서요. 제가 물 따르는 것을 1초 늦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제 뺨을 3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암호화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은 전부 회수해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은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세상만사 이름에 모두 학문이 있고 인정은 통달하면 그것이 문장이로다. 이야기꾼의 오리지널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창밖에서 불꽃이 펑소리를 내며 터지자 거실 전체가 오색 찬란한 빛으로 물들며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든 채 식당 한쪽에 서서 집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된 채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제 남편 박민준을 둘러싸고 있었죠. 시어머니 최영애 여사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온갖 소음을 뚫고 들려왔죠. 그녀는 민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장하다. 1조 원이라니. 우리 박씨 가문 조상님이 도우신 게 틀림없구나. 네, 1조 원. 오늘 민준의 회사가 정식으로 상장했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숫자는 마치 거대한 황금 덩어리처럼 이 집에 떨어져 모두를 어지럽고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은 경사스러운 분위기로 가득 찼죠. 하지만 저는 발밑이 푹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솜 위에 서 있는 것처럼요. 분명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 마음속에선 이유 모를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른쪽 눈꺼풀도 몇 번이나 파르르 떨렸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지우, 넌 역시 일할 팔자인가 봐. 좋은 날이 오니 오히려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가사도우미 박 여사님이 제 손에서 과일 접시를 받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앉아서 좀 쉬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접시를 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박 여사님은 손님들 좀 챙겨주세요. 여긴 제가 볼게요. 제가 뭘 고집하는 건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마 그냥 습관이었을 겁니다. 민준이 창업을 시작한 후부터 이 집의 크고 작은 일, 안팎의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직접 처리했으니까요. 이제 갑자기 다른 사람들 입에서 재벌 사모님 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민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골라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술을 권하자 그는 웃으며 단숨에 잔을 비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쪽을 스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불투명한 유리를 사이에 둔 것처럼요. 그의 곁에는 새로운 젊은 여비서 유아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오는 술을 대신 막아주며 몸이 거의 민준의 팔에 닿을 듯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띤 채로요. 시어머니가 허리를 흔들며 다가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우야, 너 거기서 멍하니 뭐하니? 민준이 술잔 빈 거 안 보여? 얼른 가서 술 따라. 눈치는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과일 접시를 내려놓은 뒤 테이블 위에 와인병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투자자 몇 명과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조심스럽게 그의 잔에 와인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엄청난 희소식을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지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민준 역시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시어머니는 더위만만한 얼굴로 민준 옆에 서 있던 유아라를 자기 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이하라가 우리 민준이 아이를 가졌단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주 씩씩한 쌍둥이 아들이래. 우리 박씨 가문에 겹경사가 났어. 겹경사가. 머릿속에 폭탄이라도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병을 놓쳐버렸고 병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새빨간 와인이 사방으로 튀었고 제 치마와 슬리퍼도 젖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동정, 그리고 더 많은 구경거리의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흥분으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다가 제 남편 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쳤던 당혹감은 단 1초뿐. 이내 그는 시선을 돌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뻗어 유아라라는 그 여자를 부축해 주었죠. 유아라는 시어머니 품에 기대 수줍으면서도 한국하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평평한 배를 일부러 쓰다듬기까지 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와인병을 깬 것을 이제야 봤다는 듯 얼굴을 굳히며 저를 가리켜 소리쳤습니다. 강지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저는 이 집안의 사람들을, 제 남편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발표한 그 여자를, 그리고 바닥에 낭자한 붉은 와인을 보았습니다. 마치 제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 같았습니다. 1조 원 자산가라. 결국 이 축하 파티는 회사 상장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 강지우가 곧 쫓겨날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뺨이 불타는 듯 아팠습니다. 3번의 따귀는 마치 낙인처럼 살갗 위에 그리고 제 마음 위에 새겨졌습니다.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욕설, 주변 친척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유아라의 가식적인 위로의 말이 뒤섞여 희미한 소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바늘처럼 밝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놀라움, 연민, 고소함, 그리고 구경거리를 즐기는 흥분. 제 남편 박민주는 불과 3걸음도 안 되는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제 시선을 피하고는 놀라서 비틀거리는 유아라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희미한 불씨가 푹 소리를 내며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아직도 거기서 나무 기둥처럼 서 있을 거냐? 시어머니 최영애가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습니다. 침이 거의 제 얼굴에 튈 지경이었죠. 재수 없는 것 좀 당장 치우란 말이야. 우리 아라랑 뱃속에 내 귀한 손주들이 놀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저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은 가장 쓸모없는 것이니까요.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눈이 붓도록 울어봤자 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숙여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베어 피가 맺혔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의 붉은 와인은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 같았고 달콤하면서도 썩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박 여사님이 걸레를 들고 달려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할게요. 손에서 피나잖아요. 저는 그녀를 밀어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무언가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속에서 뛰쳐나오려는 야수를 억누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기계적으로 천천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다시 점차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전에 민망한 상황을 덮으려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시 기쁨에 차 있었고 사람들에게 계속 술과 음식을 권했습니다. 마치 방금 며느리의 뺨을 때린 일이 파티의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듯이요. 바닥을 다 닦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흥을 깨뜨렸네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방에 들어가 쉬겠습니다. 저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민준과 그 여자 유아라는요. 저는 등을 곧게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쉬어 정말 격 떨어지는 애라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얼굴색부터 변하고 2층 침실로 들어간 저는 문을 살짝 닫았지만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저를 위로하러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은 모두 아래층에서 대단한 핏줄이라도 품은 유아라를 둘러싸고 박씨 가문의 쌍둥이 아들이 생길 기쁨을 나누고 있겠죠. 상장을 축하하는 불꽃이 창밖에서 간간히 터지며 천장에 짧고 허망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서서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왼쪽 뺨은 붉게 부어올라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머리카락도 조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죽은 듯이 고요했죠. 저는 손을 들어 부어오른 뺨을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 이 세 번의 따기는 이 집에 대한 제 마지막 환상을 그리고 저 자신을 깨부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드레스룸 가장 안쪽에 있는 낡고 눈에 띄지 않는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에 숨겨진 공간에는 아무런 상표도 없는 검고 투박한 휴대폰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박민준과 결혼하기 전 아버지가 근엄한 표정으로 제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죠. 지우야, 이 전화는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 안에 저장된 유일한 번호로 거는 거야. 가면 곤 거야.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면 절대 이 전화를 사용해선 안 된다.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조심스럽고 과장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민주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 온갖 고생을 함께 했는데 그가 저를 그런 지경까지 몰고 갈 리가 없다고 믿었죠. 이제 저는 휴대폰의 차가운 표면을 만지며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말이 맞았어요. 저는 유일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푸른빛을 냈습니다. 지문과 비밀번호, 이중인증이 필요했죠. 차례로 인증을 마치고 이름 없는 유일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4번 울린 뒤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한 전류음만 흘렀습니다. 저는 수화기에 대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예요. 강지우. 전화기 저편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제 신원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감정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피닉스 계획 시작해. 1단계. 박민준 명예 및 관련자들의 모든 현금성 자산을 동결시켜. 특히 방금 상장된 회사 지분부터 단 한 주도 거래되지 않게 묶어버려 즉시 실행해. 말을 마친 저는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꺼내 부러뜨린 뒤 휴대폰과 함께 두꺼운 수건으로 감싸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층 정원에 여전히 소란스러운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뺨은 부어올랐지만 눈빛은 쇠처럼 차가운 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죠. 시어머니, 그 1조 원이 그렇게 탐나셨나요? 쌍둥이 손자가 왕이라도 계승하길 바라셨나요? 박민준, 당신은 이 모든 걸 묵인하며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했나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1조 원짜리 축제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 다만 앞으로 마실 술이 쓸지 떨불지는 이제 제가 정할 겁니다. 저는 여전히 화끈거리는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뺨 세대, 원금에 이자까지 전부 붙여서 당신들 박씨 집안 전체로 갚게 해줄게. 그날 밤 저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도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얼음물이라도 맞은 것처럼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아래층의 소란이 언제 끝났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별장 대문이 열렸다. 닫히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는 소리만 들었을 뿐 마침내 집 전체가 거짓된 고요함에 빠져들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침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침대로 와 저와 멀찍이 떨어진 곳에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코 고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깊이도 잠들었더군요. 마치 오늘 밤이 그저 평범한 회식 자리였던 것처럼, 마치 집에 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의 안에 얼굴에 선명한 손자국이 없는 것처럼 저는 꼼짝도 않고 누워 천장이 검은색에서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 차가운 곳이 서서히 단단한 얼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씻고 편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의 붓기는 좀 가라앉았지만 손자국은 여전히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컨실러로 꼼꼼히 가려봤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박 여사님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저를 보더니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결국 나지막이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박 여사님. 평소대로 준비해 주세요. 유아라 씨 것도 하나 더요. 자극적이지 않게요. 박 여사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설명 없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애는 이미 상석에 앉아 활짝 웃으며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찼죠. 그래, 쌍둥이 아들이래.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대단하다니까. 아라는 지금 우리 집에 있어. 내가 직접 챙겨야 마음이 놓이지.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배관시를 하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죠. 끊을게. 집에 알도 못 낳는 재수 없는 게 들어와서. 그녀는 전화를 끊고 탁자 위에 휴대폰을 던지더니 다리를 꼬고 턱짓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서서 뭐해? 아라는 이제 혼자 먹어도 3명 몫을 챙겨야 해. 아침 식사 좀 신경 써서 차리라고. 부엌 가서 박 여사 일하는 거 잘 좀 지켜봐. 손이 굼떠서 제대로 못하니까. 저는 움직이지 않고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움직이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지우, 내 말 안 들려? 뺨 맞고 귀까지 먹었어? 그때 유아라가 허리를 짚고 객실 쪽에서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것보다 더 좋은 새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연약한 피로감이 어려 있었지만 눈빛의 더위만만함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러고는 저를 보며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습니다. 어머, 형님, 얼굴이. 어젯밤엔 정말 죄송했어요.
저 때문에 어머님께 오해를 사셨네요.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물컵을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를 차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그분을 집에 머물게 하고 제가 잘 모시라고 하신 말씀 진심이셨나요?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럼 내가 농담으로 한 줄 아니? 알아, 뱃속에는 우리 박씨 가문의 귀한 손주들이 들어있어. 앞으로 민준이 사업을 물려받을 아이들이라고. 알 하나 못 낳는 암탉 같은 네가 모시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뭐 싫기라도 하다는 거야? 박민준도 아래층 소란에 잠이 깼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침부터 또 무슨 소란이야? 그는 유아라를 보자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알아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더 자지. 유아라는 즉시 연약한 모습으로 그에게 기댔습니다. 민준 씨, 배가 좀 고파서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저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일어났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 이방인이었죠. 저는 박민준을 보며 시어머니의 말을 한자 한자 반복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께서 유아라 씨를 집에 쭉 머물게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제가 모시라고 하시네요. 이것도 당신 뜻인가요? 박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지우야, 엄마도 다 집안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아라가 지금 특수한 상황이니까 같이 지내면 돌보기 편하잖아. 네가 좀 이해해줘. 이해해달라고. 저는 그 두 단어를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알았어요. 집안을 위한 거라니 이해해야죠.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콧방귀 소리와 유아라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침 식사 계속 준비해 주세요. 제 것도 하나 주시고요. 배고프네요. 네,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아니라 마음이 고팠죠. 좋은 연극을 보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요. 배불리 먹어야 저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시키는지 지켜볼 힘이 생길 테니까요.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기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유아라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안부를 물었고 박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음식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깨끗이 비웠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회사 재무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아직 숙취가 덜 깬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부장, 이 아침에 무슨 일이야? 뭐, 똑바로 말해봐. 돈이 안 빠져나간다고? 그의 얼굴에서 나른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결? 무슨 소리야? 누가 동결했는데? 은행에서는 뭐래? 시스템 권한 문제라고? 내 돈을 내가 못 쓴다는 게 말이 돼? 시어머니와 유아라도 하던 행동을 멈추고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든 알아봐. 당장. 분명 시스템 오류일 거야.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대금 지급해야 한단 말이야. 일 처리 잘못되면 너희들 다 잘릴 줄 알아. 그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고 제자리에서 몇 바퀴 돌더니 다시 휴대폰을 들고 하는 은행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거실 구석으로 가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행장님, 접니다. 민준입니다. 네,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제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회사 주요 주주들 계좌까지요.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네, 전부요. 모든 유동 자금과 주식 담보 권한이 마치 외부의 힘에 의해 어떻게 출처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혹감과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동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박민준이 획 돌아섰습니다. 이마에는 이미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엄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저랑 주요 주주들 명의의 돈이랑 주식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묶여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묶이다니, 그거 다 우리 돈이잖아. 1조 원짜리 재산이라고 은행에서 실수한 거 아니야? 은행 문제가 아니에요. 박민주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은행 말로는 더 높은 차원의 지시가 있어서 자기들도 손을 쓸 수가 없대요. 더 높은 차원의 지시. 시어머니는 멍해졌고 유아라도 겁에 질려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고 남은 우유 반잔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찬 바람이 곧 불어오겠군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아래층의 아수라장은 두꺼운 유리 너머처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박민준의 초조한 발소리, 유아라의 울먹이는 애교 섞인 목소리가 모두 배경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고 창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환하게 밝았고 햇살이 매끄러운 바닥에 쏟아졌지만 제 몸의 냉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았던 곳이 여전히 희미하게 아프며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일어난 모든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박 여사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문 좀 열어보세요. 아래층에서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엄청 싸우세요. 내려가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침도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우유라도 좀 드세요. 저는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컵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박 여사님.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아래층은 어때요? 박 여사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겁에 질린 채 말했습니다. 난장판이에요. 사장님은 계속 전화만 붙들고 계시고 회사에도 큰일이 터졌나 봐요. 주요 주주라는 분들이 몇 명 찾아와서 거실에서 싸우고 있어요. 큰 사모님은 발만 동동 구르시다가 은행 욕했다가 사장님 욕했다가 지금은 유아라 씨한테 재수 없는 년이라고 들어오자마자 집안 망하게 했다고 소리 지르고 계세요. 저는 우유에 김을 불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속의 한기를 조금이나마 몰아냈습니다. 개들끼리 싸우면 털만 날리죠. 연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 알았어요. 저는 박 여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일 보세요. 저도 옷 갈아입고 내려갈게요. 문을 닫고 저는 느긋하게 실내복을 벗고 몸에 딱 맞는 세련된 바지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색상은 차분한 짙은 회색이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고 뺨의 손자국을 다시 컨실러로 꼼꼼히 가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흔적이 보였지만 더는 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바로 이런 나는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계단에 나타났을 때 거실의 혼란은 순간 멈췄습니다. 박민준과 평소 형님,
동생하던 3명의 주요 주주들은 얼굴을 붉히며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탁자 위 잿더리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애는 허리에 손을 얹고 소파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유아라에게 침을 튀기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울어? 울기는 네가 그 배돼지 들고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에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겼겠어? 네가 애군을 몰고 온 거야. 유아라는 억울하다는 듯이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박민준이 신경질적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됐어요. 다들 조용히 좀 해요. 지금 싸울 때예요. 그는 고개를 들다 저를 발견했고 복잡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죄책감, 짜증, 그리고 은근한 원망. 지우야, 왔구나. 마침 잘 됐어. 지금 집이. 저는 그의 말을 끊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차분한 눈빛으로 훑어본 뒤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머님, 아침에 저더러 유아라 씨를 잘 모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유아라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놀란 것 같아요. 제가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방에 가서 쉬도록 부축해 드릴까요? 제 말이 끝나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를 내던 시어머니조차 말을 잇지 못하고 괴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가 울고불고 따지거나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런 반응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유아라도 울음을 그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우야, 지금이 어느 땐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어느 때요? 저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과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아라 씨와 그 뱃속의 아이가 지금 박씨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회사 일은 사장님이시니 알아서 해결하실 테고 저는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사람 모시는 일을 잘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제 말투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묘함을 풍겼습니다. 제 말투는 너무나 침착해서 제 말투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마치 분풀이 대상을 찾았다는 듯이 다시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유아라를 향해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알아야, 거봐. 내가 젠속도 없는 애라고 했지.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저기서 저렇게 태평한 소리나 하고 있잖아. 그리고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강지우, 너 거기서 비꼬지 마. 민준이 돈에 정말 문제 생기면 너도 좋은 꼴 못 볼 줄 알아. 제 인생이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죠. 어머님, 제 인생은 어젯밤 어머님께서 제 뺨에 그 3번의 따귀를 날리셨을 때부터 이미 달라졌어요. 그 3번의 따귀 이야기가 나오자 박민준의 얼굴은 한층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때 박민준의 비서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서 긴급 조회 공시 요구가 왔습니다. 회사 주식의 비정상적인 동결과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 즉시 해명하고 거래를 정지하라고 합니다. 기자들도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벌써 회사 정문을 막고 있습니다. 박민주는 벌떡 일어섰다가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한 주주가 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다른 주주는 잿빛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거래 정지 소식 나가면 주가는 폭락할 거고 담보로 잡힌 주식은 반대 매매당할 거야. 다 끝났어.
시어머니는 비록 거래 정지, 담보 같은 말은 몰라도 폭락, 끝났다는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내 1조 원. 어떤 천벌 받을 놈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거야. 유아라도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무의식적으로 박민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하며 넋이 나간 박 여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점심에는 안정에 좋은 차 좀 끓여주세요. 다들 놀란 가슴 좀 진정시켜야겠네요. 등 뒤에서는 박씨 가문이 무너지는 서곡이, 부의 환상이 깨지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상간녀를 모시라고 강요받던 본처인 저는 마치 이 모든 일과 상관없는 구경꾼 같았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곡, 주주들의 욕설, 박민준이 휴대폰에 대고 내지르는 의미 없는 고함, 그리고 유아라의 겁먹은 사슴 같은 흐느낌이 뒤섞여 머리 아픈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공기 중에는 담배 냄새와 절망, 그리고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의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소동을 볼 흥미를 잃고 계단을 올라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확실히 잠갔죠. 세상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역시나 별장 정문 밖에는 어느새 낯선 차 몇 대와 망원 렌즈를 든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문 한번 빠르군요. 피냄새를 맡은 독수리들은 썩어가는 냄새를 가장 먼저 맡는 법이죠. 좋아요. 모두가 보게 하세요. 배신과 모욕으로 쌓아올린 1조 원짜리 왕국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를.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낡은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더듬자 수건에 쌓인 단단한 물체가 만져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지 않고 수건 너머로 그 존재를 느꼈습니다. 이 휴대폰은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부적이자 박씨 가문의 머리 위에 걸린 다모클레스의 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하셨죠. 어젯밤 저는 이미 사용했습니다. 피닉스 계획, 불사조는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법.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저고 그 불길은 모든 더러움을 태워버릴 겁니다. 아래층에서 시어머니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댁에 가서 부탁해봐. 지우 아빠가 예전에 아는 사람 많았잖아. 당장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해. 그리고 박민준의 짜증 섞인 대답이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장인어른 댁은 벌써,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평범한 은퇴 공무원처럼 보였던 제 아버지가 남긴 인맥은 시대의 흐름과 약간의 운으로 벼락부자가 된 박민준 같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강씨 집안이 조용히 지낸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처음에 박민준이 창업할 때 가장 중요했던 초기 투자금, 겉보기에는 그가 스스로 유치한 것 같았지만 그 뒤에는 아버지가 암암리에 고개를 끄덕여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박민준은 이미 잊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만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죽으라는 거야? 분명히 우리 민준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픈 놈이 뒤에서 수작 부린 거야. 경찰에 신고해. 그래, 민준아, 빨리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신고라니. 저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자산 동결은 합법적인 금융 짓이었고 복잡한 지분과 자금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온다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일단 신고하면 일은 더 커지고 언론은 더 신이 나겠죠.
박민준과 그의 회사는 정말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역시나 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신고를 해요? 지금도 충분히 시끄럽다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회사를 안정시키고 주주들을 안정시키고 어떻게 안정시킨다는 걸까요? 자금줄이 단칼에 끊기고 신용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마치 기반이 뽑힌 젠가탑처럼 남은 것은 와르르 무너질 운명뿐. 그가 지금 하는 짓은 흩어진 젠가 조각들을 주워 담아 허공에 다시 탑을 쌓으려는 헛된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박민준이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처음에 강압적인 명령에서 초조한 간청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망적인 절규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각 은행 책임자들에게 협력 관계에 있는 투자사들에게 평소 형님, 동생하던 소위 거물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거절과 차가운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담이 무너지면 모두가 밀고 북이 찢어지면 만인이 두드리는 법.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녁 무렵 박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올라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사모님, 아래층에 몇 사람이 왔는데 집을 비우라고 해요. 집을 비우라고? 동작 한번 빠르군요. 박민주는 회사 지분뿐만 아니라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채권자들에게 빠르게 포착된 모양입니다. 피닉스 계획의 실행력은 정말 정광석화 같군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사모님, 어떡해요? 그 사람들 인상이 너무 험악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겁먹지 마세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짐 챙겨서 오늘 밤은 댁에 가서 며칠 쉬세요. 월급은 그대로 드릴게요. 저는 이 선량하고 성실한 분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모님, 그럼 사모님은요? 전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보세요. 박 여사님을 보낸 뒤 저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검은 정장을 입고 표정이 굳은 남자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잿빛 얼굴의 박민준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단호했죠. 박민준 씨, 계약에 따라 대출금이 연체되었으므로 저희는 법에 따라 이 부동산을 압류 및 경매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입니다. 확인하시고 3일 내에 집을 비워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소파에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아 우리 집도 이제 없는 거야.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유아라는 구석에 웅크려 쿠션을 껴안고 얼굴을 파묻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항변하려 했습니다. 이 부장님,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금을 마련 중이니 곧 박 사장님, 인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는 계약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 상황을 보니 단기간에 그 거액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요. 박민주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기력을 모두 빼앗긴 듯 보였죠. 저는 계단에 조용히 서서 이 한편의 비극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1조 원대 신흥부자는 이제 상갓집 개신세가 되었고, 한때 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거만한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노파가 되었으며, 배 하나 믿고
안주인 자리를 꿰차려던 그 여자는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높은 건물을 짓고 손님을 맞이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건물이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이 붕괴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수기로 다가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받아 유아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아기의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강지우, 너 뭘 하려는 거야?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유아라 앞에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일부러 꾸며낸 걱정이 담겨 있었죠. 유아라 씨, 물 좀 마셔요. 임신했는데 너무 흥분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이 저더러 잘 모시라고 하셨는데 걱정 말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박씨 가문의 귀한 손주부터 챙겨야죠. 안 그래요? 유아라가 고개를 들고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물컵을 받지 못했죠. 저는 물컵을 든 채 그대로 서서 박민준과 시어머니를 훑어본 뒤 다시 유아라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셔요. 수분 보충 좀 해야죠.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앞으로 손가락만 빨고 살 날이 길 텐데 그녀는 마치 뜨거운 것에 댄 듯 손을 움츠렸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에요, 형님. 저 목 안 말라요. 저는 굳이 강요하지 않고 옆 탁자에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컵 바닥이 대리석에 부딪히며 죽음처럼 고요한 거실에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처럼 고요한 거실에 집을 비우러 왔던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서류와 최후 통첩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 최영애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제가 아닌 박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죽으림을 다해 붙잡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말을 해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돈도 없고 집도 없다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 내 친구들은 다 어디 갔어? 평소에 술 마시고 형님, 동생 하던 놈들은 이럴 때 다 죽기라도 한 거야? 박민주는 나무 인형처럼 흔들리며 핏기 없는 얼굴로 창밖에 어두워지는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죠. 하루아침에 그는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넋까지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말을 하라고.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아, 내가 밖에서 사람 조심하라고 했지. 너 누구한테 밉보인 거야. 내 경쟁사 놈들이 꾸민 짓이지? 경쟁사?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박민준의 회사가 그 정도의 힘을 가진 경쟁사를 두었다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건 상업적인 경쟁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공격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그만 괴롭히세요. 유아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배려심 있는 척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희보다 더 힘들 거예요. 닥쳐. 시어머니가 획 돌아보며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붉은 눈으로 유아라를 쏘아보았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재수 없는 년. 너랑 내 뱃속에 그 애새끼들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하진 않았어.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인 후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당장 꺼져. 여기서 꺼지라고. 유아라는 욕을 먹고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억울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는 민준 씨 아이고 박 씨 가문의 핏줄이잖아요. 핏줄? 웃기지 마.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귀한 손주, 대를 잇는다는 생각은 모두 잊고 파산 직전의 공포와 분노만이 남았죠. 이제 밥도 굶게 생겼는데 무슨 핏줄이야. 네 잡종 데리고 당장 꺼져. 박민주는 그 소란에 겨우 정신을 차린 듯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다들 그만해요. 그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술장으로 다가가 마시던 위스키병을 들고 그대로 벽나발을 불었습니다. 술이 기도로 들어갔는지 그는 격하게 기침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 모습에 안타까우면서도 절망스러워 다시 소파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 팔자야. 평생 고생하다가 이제 아들 덕 좀 보나 했더니 다 끝났어.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그 가족의 추태를 마음의 동요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남의 존엄을 발밑에 짓밟을 때 언젠가 자신도 짓밟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려는데 계단참에 이르렀을 때 시어머니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울음을 그치고 날카롭게 저를 불렀습니다. 강지우, 너 거기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그녀는 제 앞에 다가와 묘한 탐색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왜 이렇게 침착해? 집안에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하나도 안 놀란 사람처럼. 박민준도 술 마시는 것을 멈추고 핏발선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유아라도 울음을 그치고 이쪽을 바라봤죠. 네, 당연하죠. 남편이 파산하고 재산이 모두 사라졌는데 아내인 제가 시어머니보다 더 절망해야 정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비정상적으로 보였겠죠. 저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마주하며 아무런 표정 없이 반문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어머님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까요? 아니면 민준 씨처럼 술로 슬픔을 달랠까요? 그것도 아니면 유아라 씨처럼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제 반문에 말문이 막혀 얼굴색이 여러 번 변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치 구명더처라도 잡은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너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너지? 네가 뒤에서 수작 부린 거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네가 알아 임신한 거 질투해서 우리 박씨 집안에 복수한 거지? 그 황당한 말에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연민이 담긴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네요. 저 강지우는 그저 부엌대기나 하던 가정주부일 뿐이에요. 제가 무슨 수로 하룻밤 사이에 1조 원짜리 회사를 무너뜨리겠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민준과 유아라를 훑어본 뒤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제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어젯밤 그 3번의 따기가 제 뺨에 떨어지지도 않았겠죠. 그 3번의 따기 이야기가 나오자 박민준의 몸이 눈에 띄게 굳었고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범인으로 확신한 듯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럼 설명해봐. 왜 너만 그렇게 태평한 건데? 네 친정. 그래, 네 친정에서 꾸민 짓이지. 네 아버지 그 늙은이가 아는 사람이라도 동원한 거 아니야? 어머님.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눈빛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말씀은 가려서 하세요. 제 아버지를 함부로 평할 자격 어머님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태평하냐고요. 저는 일부러 잠시 뜸을 들이며 그들 세 사람의 긴장된 표정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의 귀에 똑똑히 들렸죠. 당황해봤자,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겁니다. 1조 원은 사라졌지만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죠. 특히 유아라 씨는 박 씨 집안에 희망을 품고 있으니 몸조리 잘해야죠. 만에 하나 그 희망마저 사라지면 박 씨 집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테니까요. 밤은 짙은 먹물을 뿌린 듯 어두웠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폐허 같은 죽음의 고요함만이 남았죠. 시어머니는 울고 소리치다 지쳤는지 유아라도 더는 새로운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는지 조용했습니다. 박민주는 아마 아직도 술병을 껴안고 어느 구석에서 인생을 의심하고 있겠죠.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신이 기묘한 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시절 처음 만난 박민준. 그때 그는 낡아 빠진 청바지를 입은 가난한 학생이었지만 눈에는 빛과 야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작은 자취방에서 라면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겨울에는 그가 제 차가운 발을 가슴으로 녹여주었죠. 그가 창업한 후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의 자료를 정리하고 고객과 연락하고 그를 대신해 술을 마셨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빚더미에 올라앉아 빚쟁이들에게 시달렸을 때 제가 친정에 가서 아버지께 부탁해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회사는 점차 성장했고 돈은 점점 더 많이 벌렸습니다. 우리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는 점점 바빠졌고 집에 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아마 그의 곁에 젊고 예쁜 욕망으로 가득 찬 여비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제가 더 잘하면, 이 집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그를 지원하면 이 행복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참으로 순진하고 어리석었죠. 남자의 마음이 변하면 숨쉬는 것조차 잘못이 되는 법입니다. 그 3번의 따귀는 제 모든 자기 기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전히 부서져야 새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의 희미한 빛에 의지해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화면의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얼굴을. 저는 돈이 필요했고 머물 곳이 필요했고 앞으로의 이혼과 반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박민준 명의의 자산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아 절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죠. 특히 은행이나 전자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비상용으로 적지 않은 현금과 값비싼 보석 몇 점을 숨겨두었을 겁니다. 이것들은 시어머니에게조차 비밀이었지만 언젠가 그가 술에 취해 제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두었다고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없었지만 제가 찾지 못할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거의 사용하지 않는 3층 창고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낡은 상자 몇 개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뒤에 숨겨져 있던 낡은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달린 낮은 캐비닛이 나타났습니다. 이 캐비닛은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산 것으로 이미 구석에서 잊힌 지 오래였습니다. 비밀번호. 저는 그의 생일을 입력해 봤습니다. 오류. 회사 설립일을 입력해 봤습니다. 역시 오류.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찰칵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열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이내 거대한 아이러니가 밀려왔습니다. 그가 이 날짜를 사용하다니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과거에 대한 한 조각의 미련이라도 남아 있었던 걸까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비닛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상대로 검은색 휴대용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밀번호와 열쇠가 필요했죠. 열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박민준의 값비싼 시계 상자들 중 하나에서 숨겨진 공간을 찾아내 작은 구리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것 또한 그가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습관이었죠. 열쇠를 들고 창고로 돌아와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같은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입력한 뒤 열쇠를 꽂고 가볍게 돌렸습니다. 금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10만 원권 지폐 뭉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수억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옆에는 벨벳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열어보니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디자인이었죠. 그 외에도 여권 몇 개와 다른 이름으로 된 신분증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모두 박민준이었지만 이름은 제각각이었죠.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군요. 현금, 귀금속, 심지어 도망칠 때 쓸 가짜 신분까지. 그는 이미 자신만의 퇴로를 마련해 두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저와 이 집이 어떻게 될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요? 심장이 얼음 송 곳에 다시 찔린 듯 했지만 이미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비된 냉기만이 남았죠. 저는 가짜 신분증은 건드리지 않고 현금과 보석 상자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꼼꼼히 지우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것처럼 침실로 돌아와 저는 현금과 보석을 여행 가방에 숨겨진 공간에 넣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앞으로 행동할 초기 자금이 될 겁니다. 막 정리를 끝냈을 때 아래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가로 다가가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깔렸지만 격한 분노가 담겨 있었죠.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어. 누가 내 뒤통수를 쳤는지 반드시 알아내. 강지우가 틀림없어. 아니면 그 여자 죽은 아버지가 남긴 인맥이거나 방겐 장관 앞이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어. 그래, 그쪽부터 파봐. 그 여자 똑똑히 감시하라고. 그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심이 결국 그의 마음속에 가시를 심은 모양입니다. 그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 저는 눈을 떴습니다. 혹은 거의 밤을 새웠다고 하는 게 맞겠죠. 여행 가방 속의 현금과 보석은 마치 두 개의 낙인처럼 어젯밤의 발견과 제 마지막 망설임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애였습니다. 그녀도 잠을 설쳤는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더군요. 부엌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달그락거리는 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옷을 차려입고 심호흡을 한 뒤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주해야 할 것은 마주해야 하니까요.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시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객실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걸음을 멈칫했고 얼굴에는 부자연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내 다시 얼굴을 굳히고 습관처럼 저를 꾸짖으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제 집을 비우러 왔던 사람들과 위태로운 지금의 처지가 생각났겠죠. 그녀는 흥소리를 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어났으면 내 밥은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 내가 너까지 챙겨줄 거라 생각하지 마. 말을 마친 그녀는 죽을 들고 서둘러 유아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 한 잔과 토스트 두 조각을 준비해 식탁에 앉아 조용히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유아라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였죠.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아 복잡한 눈빛으로 제 얼굴을 살피다가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라가 하혈을 좀 한데 배도 아프다고 하고 저는 커피잔을 들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혈의 복통이라 이런 시기에 겁을 먹어서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저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의사를 불러야겠네요. 귀한 몸이시잖아요. 그것도 쌍둥이라는데. 시어머니는 제 무심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예전처럼 소리치지는 못하고 목소리를 낮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강지우, 너 시침이 떼지 마. 알아, 뱃속의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너랑 끝장을 볼 줄 알아. 끝장. 강지우, 강지우, 강지우. 저는 컵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한번 재밌게 하시네요. 유아라 씨가 하혈을 한 건 본인 몸이 안 좋거나 어제 어머님께 욕먹고 놀라서 그런 거겠죠.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손끝 하나 댄 적 없는데요.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으시려거든 어머님 자신이나 아니면 지금 병원비도 못 낼지 모르는 어머님 아드님한테 먼저 물어보셔야죠. 너. 시어머니는 분해서 가슴을 들썩이며 저를 가리키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네가 좋은 마음 품지 않은 거 다 알아. 아라가 유산하기라도 바라는 거지? 우리 박씨 집안대가 끊기길 바라는 거잖아. 박씨 집안대가 끊기든 말든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늘의 뜻이고 당신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죠. 그때 박민준이 헝클어진 머리와 짙은 다크서클을 한 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죠. 우리의 언쟁을 듣고 그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침부터 또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울먹이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빨리 알아 좀 가봐. 배 아프고 하혈을 한대. 어제 그 깡패 같은 놈들한테 놀라서 그런가 봐. 어떻게 내 손주들 잘못되면 안 되는데. 박민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저와 다툴 겨를도 없이 객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식기를 내려놓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연극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봐야겠더군요. 객실 안 유아라는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련한 모습이었죠. 박민준을 보자 그녀는 즉시 손을 뻗으며 눈물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너무 무서워요. 배가 너무 아파. 우리 아기들 괜찮겠죠? 걱정 마. 걱정 마. 박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전례 없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의사 부를게. 괜찮을 거야. 분명히 괜찮을 거야. 그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아 개인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조상님,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문틀에 기대어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유아라의 시선이 가끔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은근한 시험과 더위만만함이 섞여 있었죠. 그녀는 이런 식으로 박민준의 관심과 죄책감을 다시 얻으려 하거나 집안이 망한 책임을 제게 돌리려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녀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박민준은 지금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녀와 그녀 뱃속의 카드에 신경 쓸 여력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절대적인 파산 위기 앞에서 소위 귀한 손주의 가치는 크게 떨어졌을 겁니다. 개인 주치의가 곧 도착했습니다. 왕진 가방을 들고 들어와 유아라를 진찰하기 시작했죠. 박민준과 시어머니는 침대 곁에 바짝붙어 긴장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유아라 씨는 유산 조짐이 보입니다. 감정 기복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인 것 같군요. 절대 안정을 취하고 어떤 자극도 받으면 안 됩니다. 일단 유산 방지 약을 처방해 드리겠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안정. 절대 안정시켜야죠. 시어머니는 연신 대답하며 저를 힐끗 쏘아보았습니다. 모두 내 탓이라는 뜻이 분명했죠. 박민준도 한숨 돌리며 유아라를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며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 진료비와 약값은 지금 결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박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죠.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카드는 동결되었고 현금은 어젯밤 집안을 다 뒤져도 얼마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더듬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저, 의사 선생님, 그게 문가에 서 있던 저는 그의 난처한 얼굴과 순식간에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었죠. 의사 선생님, 진료비랑 약값이 얼마인가요? 제가 현금으로 드릴게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박민준의 놀라움과 불신, 시어머니의 충격과 의심, 그리고 유아라의 감출 수 없는 질투와 원망. 저는 아무렇지 않게 지갑에서 어젯밤 챙겨둔 현금의 일부를 꺼내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도 조금 놀란 듯 했지만 묻지 않고 돈을 받아 약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의사가 떠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들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강지우,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민준이 돈은 다 묶였는데 네가 어떻게 현금이 있어? 박민준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눈에는 의심과 신문이 가득했죠. 저는 지갑을 닫으며 그들의 시선을 마주하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아, 이건 제가 평소에 모아둔 비상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급할 때 쓰려고요. 왜요, 어머님? 제가 제 돈으로 유아라 씨 병원비를 내주는 게 문제라도 되나요? 아니면 어머님께서는 진료비가 없어서 귀한 손주가 잘못되는 걸 그냥 지켜보실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박민주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피곤하게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궁색하고 의심에 차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함과 제 여유로움을 더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유아라의 사고는 제가 첫 번째 카드를 꺼내들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진료비를 지불한 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식당으로 돌아가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씁쓸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정신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등 뒤 객실에서는 시어머니의 낮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불평이 들려왔습니다. 쟤 분명히 꿍꿍이가 있어. 비상금? 뒤로 얼마나 빼돌렸는지 누가 알겠어. 민준아, 너 쟤 조심해야 해. 제가 외부인이랑 짜고 박민준이 신경질적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도 충분히 복잡하다고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의심의 씨앗이 이미 뿌리내려 싹을 틔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아라의 가느다란 흐느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억울함과 원망이 섞인 목소리였죠. 민준 씨, 어머님, 저 정말 무서워요. 누가 제가 아이를 낳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거실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았지만 이 동네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압류가 흐르고 있었죠. 문 밖을 서성이던 기자들은 아직 흩어지지 않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개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관객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군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평소에 쓰던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번호 하나를 찾아 눌렀습니다. 전화는 곧 연결되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단정하고 침착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우님, 김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저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전에 부탁드렸던 이혼 합의서 관련 서류 전부 가지고요. 전화기 저편에 김 변호사는 놀라지 않은 듯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지우님.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산 목록, 지분 증명서, 사본, 그리고 제공해 주신 일부 증거 자료까지요. 9시 정각에 도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 이 단어는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이제 입 밖으로 내뱉으니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수년간의 정과 함께 일군 가업 때문에 망설였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3번의 따귀와 집 안으로 들인 상간녀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미련은 버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박민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밤새 잠 못 이룬 피로와 초조함이 섞인 어두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저는 휴대폰을 챙겨 넣고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돌아보았습니다. 제 변호사요. 변호사? 박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변호사는 왜? 지금 회사가 이 모양인데 변호사는 당연히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려고 부르는 거죠.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박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그리고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마치 제 말을 못 들었거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저는 반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오늘 오전 9시에 제 변호사가 와서 이혼 합의서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박민준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더니 놀라움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강지우, 너 미쳤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이 타이밍에 이혼을 하자고. 날 죽일 셈이야. 당신을 죽여요? 저는 그의 격앙된 모습을 보며 실소가 나왔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을 죽이는 건 당신의 부풀려진 야망, 결혼에 대한 배신, 그리고 당신 내모자의 각박함이에요. 이혼은 저는 객실에서 뛰쳐나온 시어머니와 문가에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유아라를 훑어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혼은 당신과 어머님이 유아라 씨를 이 집에 들이고 저더러 모시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제가 남편의 외도를, 시어머니의 모욕을,
심지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간녀를 모시는 것까지 참고 받아들여야 했나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혼해. 하면 되지. 지금 우리 박씨 집안이 너 같은 거 아쉬워할 줄 알아?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 너 없어도 우리 민준이는 아라랑 정식으로 결혼해서 씩씩한 아들 낳고 잘 살 거니까. 유아라의 얼굴에도 때마침 수줍음과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정식으로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이 박민준의 구겨지고 술 냄새 나는 정장과 곧 압류될 이 집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아직 잠이 덜 깨셨나 봐요. 어머님 아들과 이 집 꼴을 좀 보세요. 아직도 그런 자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휴지 조각이 될 주식으로요. 아니면 은행에 넘어갈 이 집으로요. 제 말은 칼날처럼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베어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파랗게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이 졸린 듯 말을 잇지 못했고 유아라의 눈에 어렸던 기대는 공포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강지우, 박민준의 관자놀이에 핏대가 섰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으려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은 절대 이혼 못해. 회사 위기가 아직 해결 안 됐고 주식도 다 동결됐는데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 꿈도 꾸지 마. 저는 가볍게 몸을 피해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재산 분할, 그게 바로 변호사가 당신과 이야기할 핵심 내용이죠. 당신 회사 위기는 당신 문제지 저와는 상관없어요. 당신이 유아라를 이 집에 들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끝났으니까. 저는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곧 9시예요. 변호사가 올 겁니다. 남자답게 깔끔하게 끝낼 건지 아니면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할 건지 당신이 선택해요.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녀 뒤에는 젊은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따라붙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지러운 거실과 굳은 얼굴의 박민준, 그리고 저기에 찬 시어머니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강지우님,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보자마자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누가 당신을 불렀어? 당장 나가.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외부인이 끼어들 때가 아니라고. 강지우, 이 배신자 같은 년, 진짜로 변호사를 불러? 김 변호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영애 여사님, 저는 강지우님의 위임을 받아 박민준 씨와의 이혼 관련 업무를 처리하러 왔습니다. 민법에 따라 이혼은 부부 쌍방의 법적 권리이며 재산 분할, 채무 부담 등 복잡한 문제가 수반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하시고 지금은 제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말투는 전문적이고 냉정해서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분한 듯 눈만 부릅떴습니다. 박민주는 심호흡을 하며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김 변호사의 눈빛 앞에서 기가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제 회사가 어려워서 자산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지금 이혼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박민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민준 씨, 이것은 강지우님께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부부 공동 재산 목록입니다. 상장 회사 지분, 다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및 금융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속히 재산 관계를 정리하여 당신의 개인 채무 위기가 강지우님의 합법적인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박민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몇 줄 훑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목록은 매우 상세했고 그가 비밀로 여겼던 투자 내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걸 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불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이제 신기루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강지우, 너 처음부터 재산 노리고 있었지? 이 속 시커먼 년. 민준이가 돈 벌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망하게 생기니까 돈 챙겨서 도망가려고? 어림도 없어. 안 돼.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영애 여사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증거에 따르면 박민준 씨 창업 초기에 강지우님은 생활비 전액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중요한 투자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혼인 후 박민준 씨 명의의 주요 자산은 모두 부부 공동 재산이며 강지우님은 법에 따라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챙겨 도망간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자산 은닉 혐의가 있는 쪽은 제 의뢰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의미심장한 말에 박민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유아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헛소리 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헛소리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김 변호사는 박민준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박민준 씨, 이성적으로 협상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박민준을 향해 박민준 씨, 이성적으로 협상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합의 이혼이 결렬될 경우 저희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귀사의 현재 재무 상태, 지분 동결 사유, 그리고 당신 개인의 여러 상황들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이는 당신과 당신 회사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겁니다. 소송, 공개 심리, 박민준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이 커져 더 많은 감시와 채권자들의 압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우야, 우리 10년 부부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이럴 때 나를 벼랑 끝으로 몰면 안 되잖아.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과 어머님이 유아라를 이 집에 들이고 내 머리 꼭대기에 올려놓았을 때, 당신이 어머님이 내 뺨을 때리는 걸 묵인했을 때 우리 사이에 부부의 정이라는 네 글자는 이미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건 이익 분배뿐입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우리 쪽 조건을 하나하나 똑똑히 설명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에게 녹음기와 노트북을 준비시킨 뒤 이혼 합의서 초안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항, 한 조항 익힐 때마다 박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재산 50% 분할, 회사 지분 권리 확정, 채무 책임 명확화, 모든 조항이 그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듣다가 거의 졸도할 지경이었지만 김 변호사 비서의 정중하고 단호한 제지에 막혔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운 기계처럼 이혼 합의서 초안을 계속해서 낭독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박민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유아라는 완전히 배경이 되어 구석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재벌 사모님의 꿈이 시작도 하기 전에 박살났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모양입니다. 이상 현재 증거에 기반한 부부 공동 재산 부분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덮고 안경을 고쳤으며 잿빛 얼굴의 박민준을 보았습니다. 박민준 씨, 이 내용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까? 박민준은 마른 목으로 쉰 목소리를 겨우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회사 주식은 다 동결됐고 부동산도 압류됐는데 어떻게 분할을 합니까? 자산의 현재 상태는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법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는 동요 없이 말했습니다. 동결과 압류는 처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일 뿐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 합의서의 분할 내용을 명시하고 동결이나 압류가 해제된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박민준 씨께서 원하신다면 제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 보상. 박민준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서 보상을 합니까? 이건 날 죽이려는 거잖아요. 박민준 씨, 진정하십시오. 김 변호사는 비서에게서 다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당신의 현재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최근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려 한 거래 기록과 차명으로 보유한 일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증거 자료입니다. 제 의뢰인은 당신이 부부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 처분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재산 분할 시 당신은 재산을 거의 또는 전혀 분할받지 못하는 불리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자금 빼돌리기, 차명. 박민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김 변호사를 보다가 이내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가득했죠. 강지우, 네가 날 뒷조사했어? 이 자료들 어디서 구한 거야? 저는 이미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들은 당연히 그 암호화된 휴대폰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피닉스 계획이 시작되면서 그런 어두운 자료들을 파헤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죠. 시어머니는 자산 은닉, 분할받지 못한다는 말을 알아듣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자산 은닉이야. 우리 민준이는 그런 짓 안 했어. 저 독한 년이 우리 재산 독차지하려고 뒤집어 씌우는 거야. 김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발악을 무시하고 박민준을 압박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의 복잡한 재무 상태와 관련 혐의를 고려할 때 합의 이혼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이 증거들은 모두 법정에 제출될 것이며 재산 분할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당신 개인적으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다른 주주들과 채권자들도 이런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의 위협적인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소송은 곧 추문의 공개, 주주와 채권자들의 집단행동, 그리고 완전한 파멸을 의미했죠. 박민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간신히 소파 등바디를 잡고 버텼습니다.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지고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낯선 공포가 담겨 있었죠.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함께 살았던 이 여자가 더는 그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지우야.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애원을 담아 떨렸습니다. 우리 둘이서만 얘기하면 안 될까? 왜 외부인 앞에서 망신을 당해야 해? 망신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그 여자를 이 집에 들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은 너무 늦었죠. 김 변호사님은 외부인이 아니라 제 대리인입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님 앞에서 똑똑히 하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원망스러운 얼굴의 시어머니와 벌벌 떠는 유아라를 훑어보았습니다. 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이혼. 둘째, 변호사님이 제시한 대로 재산 분할. 셋째, 유아라 씨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것. 당신네 박씨 집안의 남은 문제는 파산을 하든 감옥에 가든 저 강지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시어머니가 유아라의 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라는 우리 박씨 가문의 대를 품고 있어. 여기서 편안하게 태교해야 해. 아무도 못 내쫓아. 태교요? 저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이 집 곧 은행에 넘어갑니다. 귀한 손주님, 어디서 태교시키실 건데요? 길바닥에서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숨이 막혀 격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유아라는 더 하얗게 질려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박민주는 이 통제 불능의 상황과 냉정한 저, 히스테릭한 어머니, 그리고 울기만 하는 애인을 보며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상처 입은 짐승처럼 신음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서류 한 부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시는군요. 합의서 초안은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제 연락처도 있습니다. 48시간 내에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다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지우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연락 주십시오. 네, 제가 배웅해 드릴게요. 문가에서 김 변호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걱정 마세요. 박민준 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가 떠난 뒤 별장은 또 다른 죽음의 고요함에 빠졌습니다. 희망과 기력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 붕괴 직전의 고요함이었죠.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박민준의 붕괴, 시어머니의 절망, 유아라의 공포가 기름때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제 무기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특히 그 모자가 뼛속까지 절망을 느끼게 하려면 더 독하고 확실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이 노트북 역시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의 일부였죠. 메일함에는 발신인 불명의 새 메일 몇 통이 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일에는 박민준 회사 주요 주주들의 최근 통화 기록 요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떨며 박민준을 원망하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은 이미 몰래 자신들의 동결된 지분을 헐값에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메일에는 박민준의 자산을 동결시킨 상부의 지시 흐름이 담긴 기록 일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메일에는 박씨 그룹이 곧 파산할 것이라는 루머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피닉스 계획의 효율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허울뿐인가면, 소위 기업가 이미지와 재벌 체면, 그리고 대를 잇는다는 그 우스꽝스러운 집착을 찢어버려야 했습니다. 제 시선은 마지막 메일에 멈췄습니다. 제목은 유아라 배경 추가 조사 보고서.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개의 스캔 파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나
이 유아라는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갓 졸업한 대학생이 아니라 짧은 결혼 경력이 있었고 박민준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 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여러 번의 유산 수술로 인해 이번 임신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쌍둥이 아들은 그녀가 사립병원 의사를 매수해 만든 가짜 진단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단태아였고 그마저도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죠. 참 대단한 쌍둥이 아들이고 대단한 박씨 가문의 희망이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했습니다. 박민준이 이런 여자에게 놀아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또 얼마나 볼만할까요? 저는 이 자료들을 암호화된 USB에 저장했습니다. 이 두 개의 시한폭탄은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터뜨려야 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격한 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유아라였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재수 없는 년. 네가 오고 나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준 씨가 저더러 있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다 제 탓이에요? 박씨 집안 핏줄? 어떤 놈의 씨인지 누가 알아? 너 같은 사기꾼 년이 뭐라고요? 이 노망난 할망구가 두 여자의 고함과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준은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힘없는 목소리는 곧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녹화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유아라는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었고 박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들의 관계를 끝장낼 마지막 한 방이 될 겁니다. 아래층의 싸움은 유아라가 나갈 거야. 당신들 후회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더 큰 통곡과 박민준의 짐승 같은 절규가 이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울음 섞인 유아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지우, 너지. 네가 다 꾸민 짓이지.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아라 씨, 지금 병원이에요? 귀한 손주님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가식 떨지 마. 나 지금 병원 맞아. 이에 지워버릴 거야. 너희 박씨 집안 대를 끊어버릴 거라고. 지운다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아라 씨, 머리가 있으면 잘 생각해. 그 아이가 없으면 당신은 박씨 집안에서 아무 가치도 없어. 그리고 그 아들, 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건 어쩌지? 사립병원 의사한테 돈 주고 단태아를 쌍둥이 아들이라고 속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 간공섭, 내가 그 증거들을 경찰에 넘기면 당신은 사기죄로 감옥에 갈 거야. 당신 전 남편이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갑자기 사라진 것도 당신이 꾸민 짓이지? 수화기 너머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통화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유아라 같은 인간은 그녀의 더러운 비밀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무너질 테니까요.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은 폐허 같았고 시어머니는 넋이 나가 있었으며 박민주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 탁자에 유아라의 비밀이 담긴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쌍둥이 금손주의 진실이 들어있어요. 어머님, 실망이 크시겠네요. 그 아이, 박씨 집안 핏줄인지도 불확실하거든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박민주는
술이 반쯤 깬 듯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 무거운 별장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통곡과 박민준이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밖에는 기자들이 상어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박사모님, 파산설이 사실입니까? 이혼을 요구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렌즈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저를 기다리던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한때 제 행복의 상징이었던 그곳을 미련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올 때 석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1단계 완료. 피닉스 계획의 보고였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택시를 잡아 새로 얻은 서비스드 아파트먼트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 후 몇 달 제 삶은 바쁘고 평온했습니다. 이혼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제 몫의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피닉스라는 이름의 스마트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사용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을 만들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박민준의 아내, 사모님이 아닌 사업가 강지우로서. 그리고 1년 후 한 시상식에서 저는 올해의 우수 청년 기업가 상을 받기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저는 담담하게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피닉스, 즉 불사조는 과거를 잊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힘으로 미래를 마주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연애가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저는 행사장 입구에서 나측지만 초라한 모습을 한 박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정장 차림으로 멀리서 저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인생에서 그저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 산 제 집 주차장에서 차에 기댄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하늘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휴대폰에는 팀원들의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수의 쾌감이 아닌 제 삶을 온전히 제 손으로 일구어낸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과거는 흘려보냈고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강지우,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나 자신이 바로 빛이니까요.